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이란 사회는 외부에 있는, 특히 외국인들, 외국 학자들의 눈에 의하면 굉장히 놀랍고 경탄할 만한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러한 국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전 세계에 16개국에 21개 연구소가 있다 그랬죠. 이러한 연구소가 매년 컨퍼런스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센터 컨퍼런스라고 그래요. 21개 센터가 모여서 그런 국제 컨퍼런스를 해요. 그러니까 저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많은 외국 학자들을 통해서 과연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이런 걸 배울 기회예요. 그 기회가. 그러니까 늘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인식이 될까요? 이 한국이란 나라는 많은 외국 학자들이 상당히 존경하는 나라입니다. 존경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경할 만한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존경하겠어요? 가장 큰 존경은 소위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는 특히 우리 주변국, 일본 동경대 학자들, 지금 베이징 대학자들 정말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일본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예요? 최근에 후쿠시마에 어떻게 됐나요?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한다 그랬죠? 예. 거기에 항의하는 일본인이 몇 명입니까? 아시죠? 총리 관저에 200명, 200명에서 300명 정도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후쿠시마 현청 앞에는 50명 모였대요. 일본 민주주의는 이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이건 봉건 민주주의, 정말 하류 민주주의, 다이나믹을 완전히 상실한 민주주의예요. 일본은 제가 보기에 미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고도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중국 민주주의 어떻습니까? 지금 베이징 대학의 교수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을 조심해요. 전에는 자유롭게 이야기하다가 요즘엔 정말 말 조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양심적인 학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한국 민주주의 부러워합니다. 예, 지금 시진핑 이후에 중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이징대 교수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입니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의 다이나믹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유럽 민주주의가 엄청난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난 5년 전부터. 여러분 아시죠? 시리아 난민 사태 때문에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들자 이것을 극우 정치인들이 굉장히 파퓰리즘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선전선동을 해댔어요. 이게 다 맥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영국의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브렉시트까지 간 거예요. 이것도 다 거기서 온 거예요. 결국은 극우 정당, 소위 독립당이라고 하는 데서 막 선동을 해대가지고 이게 브렉시트까지 불똥이 튄 거죠. 프랑스의 경우는 어떤가요? 프랑스는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국민전선, 이건 거의 준파시스트 정당이에요. 프랑스의 거의 나치 정당에 가까운 이런 정당이 어떻게 됐나요? 결선 투표까지 올라갔잖아요. 마크롱이 겨우 저지한 거예요. 프랑스도 파시즘 국가로 넘어갈 뻔했어요, 사실은. 그 정도의 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거의 준파시스트 국가가 된 거죠. 트럼프에 의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었죠. 이 트럼프 정부라는 것 자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16년에 광화문에서 촛불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이것을 정말로 외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놀라워합니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 위기에 빠진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이란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디 자이트라고 하는 독일의 그 주간지인데요. 이건 정말 권위 있는 주간지입니다. 유럽의 양심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런 칼럼을 봤어요. 바로 2016년 우리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거기서 이런 칼럼이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거기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의 미국. 또 유럽은 특히 프랑스의 저 파시즘 정당. 저런 것들이 지금 설치고 나오는데, 그래서 온 세계가 이제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시대는 저무는가, 이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라시아 대륙 제일 끝에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나온 수백만의 시민들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타오를 수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한국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때요? 외부에서 크게 민주주의를 그렇게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필요한 만큼 평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 지금 한국은 어때요? 아시아 민주주의의 수출 국가예요. 어느 나라든 독재 정권과 지금 맞서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공부해요. 모여서. 우리가 옛날에 군사 독재 하에서 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셋을 다 겪었어요. 대학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그땐 주로 일본 책들 갖다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네? 요즘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이걸 읽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잘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4.19 혁명 있죠? 이 4.19 혁명은 많은 역사가들이 20세기에 제3세계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민주혁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은 그 정도의 평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왜 그렇겠어요?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평가를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를 해야 돼요. 왜 못할까요? 4.19는 1960년에 일어나서 61년에 육군소장 박정희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평가받기도 전에 부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보세요. 1979년에 부마 항쟁, 그리고 80년에 5.18 광주 항쟁. 이건 정말 놀라운 항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87년 60 민주항쟁, 예? 그리고 촛불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일련의 반독재,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연속혁명이라고 저는 불러요. 이 연속혁명이에요. 결국은 촛불혁명까지, 이건 군사독재의 후예죠. 후예. 예? 후예까지 완전히 청산하는 이런 걸로 온 거죠.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은 육군소장 전두환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잔인하게 짓밟혔죠. 그러고 나서 60항쟁 87년, 이것은 육군소장 노태우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완전히 그 의미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2016년 촛불항쟁, 이건 뭐예요? 역시 육군소장 조현천이라는 자가 이 광화문을 완전히 탱크로 밀어버리겠다는 쿠데타 계획까지 세웠잖아요. 에? 완전히 이것도 진압당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현천이 뭐하고 있죠? 왜 이 자를 안 잡아들이죠?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워싱턴을 활보하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 자는 당연히 잡아다가 단호하게 응징을 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 이면이 뭐예요? 육군 소장들의 반란의 역사예요. 그렇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조현천.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정말로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군사 편제에서 소장이라는 직위를 파버릴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못하게, 소장이. 쿠데타 못하게. 에? 그런데 그대로 지금 놔두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여전히. 이게 지금 우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외부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정말 위대한 민주주의라고 상찬합니다.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